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담낭윗 담관 질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이 의학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 복잡하지만 또 아주 중요한 우리 소화 시스템의 일부에 대해서 좀 명확하고 흥미롭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담즙이 정확히 뭔지, 또 담석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속 시원하게 풀어가 보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담즙의 여정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담즙, 이게 어디서 만들어져서 어디로 가는 건가요? 네, 그 담즙은요, 간세포에서 만들어집니다. 아, 간에서요? 네, 간세포에서 생성된 담즙이 간 안에 있는 아주 미세한 담관, 이걸 소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관 네트워크를 따라서 흘러요. 그러다가 점점 큰 담관으로 합쳐집니다. 결국에는 좌우관관 그리고 총관관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낭에서 오는 담낭관지라는 관이랑 만나서 최종적으로 총담관이 됩니다. 이 총담관을 통해서 12지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아, 간에서 바로 십이지장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담낭이라는 곳을 한번 거치거나 연결되는 거군요. 네, 항상 거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죠. 간에서 막 만들어진 담즙은 혈장이랑 비슷하게 좀 묽은 상태예요. 등장액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담낭에 저장되면서 수분하고 전해질이 쫙 흡수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진하게 농축이 돼요. 농축이요. 얼마나 진해지나요? 보통 한 5배에서 10배 정도까지 농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상당히 많이 농축되네요. 그럼 담즙 안에는 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중요한가요? 담즙의 가장 중요한 성분은 단연 담즙산입니다. 이게 한 80% 정도 차지해요. 80%나요? 네, 이 담즙산이 하는 역할이 뭐랄까 세제랑 비슷해요. 우리가 먹은 음식 속에 있는 지방,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 A, D, E, K 같은 것들이 잘 흡수되도록 돕는 거죠. 그 외에는 인지질이 한 16%,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한 4% 정도 들어있고요. 근데 이게 담석이 잘 생기는 분들은 담즙 내 콜레스테롤 비율이 8%에서 10%까지도 올라가 있어요. 아, 콜레스테롤 비율이 높아지는군요. 네. 그 외에도 빌리루빈이라는 색소, 단백질, 여러 전해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담즙이 잘 흐르도록 조절하는 시스템도 꽤 복잡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조절되죠. 크게 보면 세 가지 기전이 중요해요. 첫째는 간세포에서 담관으로 담즙산을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에너지를 써서 수송하는 거고요. 둘째는 다른 유기음이온들을 또 능동적으로 수송하는 것. 셋째는 담관세포 자체가 뭔가를 분비하는 과정.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과정에는 여러 종류의 수송 단백질들이 관여해요. NTCP, OATP, BSEP, MRP2 이런 이름들이 붙은 단백질 펌프들이죠. 아, 펌프요? 네, 일종의 펌프 같은 건데 얘네들이 각각 특정 물질만 담관 안으로 퍼내는 역할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 단백질 펌프들 중 하나에 유전적으로 결함이 생기면 특정 담즙 정체성 질환이나 배설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결함으로도 병이 생기는군요. 네, 예를 들면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정체증, 줄여서 PFIC라고 하는 병의 1형, 2형, 3형이라든지 듀빈 존슨 증후군, 시토스테롤증 같은 것들이 다 이런 특정 수송체 문제랑 관련이 있어요. 또 CFTR 유전자 결함은 낭포성 섬유증과 관련해서 담관 기능 이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정말 특정 단백질 하나하나가 중요하네요. 아까 담즙산이 80%라고 하셨는데 그 역할이 그냥 소화만 돕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단순히 지방 소화를 돕는 것 이상으로요. 담즙 흐름 자체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이 담즙산이 우리 몸의 대사나 순환 같은 걸 조절하는 일종의 호르몬 같은 역할도 한다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호르몬 역할까지요? 와, 신기하네요. 네, 특정 수용체들, FXR이나 TGR5 같은 데 결합해서 세포에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렇군요. 아까 재활용 이야기도 잠깐 나왔는데 장간순환, 이건 뭔가요? 네, 장간순환. 우리 몸이 담즙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12주장으로 분비됐던 담즙산의 약 95% 정도가 소장 끝부분, 그러니까 회장에서 다시 흡수가 돼요. 95%나요? 거의 다네요. 네, 그렇죠. 흡수된 담즙산은 문맥혈이라는 혈관을 통해서 다시 간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간에서 재분비되는 거죠. 이 전체 과정을 장간순환이라고 불러요.
정상 성인의 몸속에 있는 전체 담즙산 양은 한 2g에서 4g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생각보다 적네요. 네. 근데 식사를 하면 이 담즙산들이 장이랑 간 사이를 계속 뺑뺑 돌아요. 하루에 한 5번에서 10번 정도 순환합니다. 매일 아주 소량 한 0.2g에서 0.4g 정도만 대변으로 빠져나가고 간에서는 딱 그만큼만 콜레스테롤을 이용해서 새로 만들어내서 전체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죠. 와, 정말 알뜰하게 쓰네요. FGF19라는 인자도 언급됐는데 이건 뭔가요? FGF19는 장에서 만들어지는 인자인데요. 이게 간으로 가서 담즙산 합성을 그만 만들어 하고 억제하는 신호를 보내고요. 또 담낭을 이완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일종의 조절자죠. 네, 담낭과 오디관략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담낭의 역할, 아까 농축하고 저장한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공복 시, 그러니까 밥 안 먹고 있을 때는요. 총담관 끝에 있는 오디관략근이라는 문지기 근육이 딱 수축해 있어요. 문지기 근육이요? 네. 그래서 담즙이 함부로 십이지장으로 흘러나가지 못하게 막고 또 장 내용물이 담관으로 역류하는 것도 막아줍니다. 동시에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담낭 쪽으로 들어가서 농축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러다가 식사를 해서 지방이나 아미노산 같은 성분이 십이지장으로 들어오면 콜레시스토키닌, 줄여서 CCK라는 호르몬이 딱 분비가 돼요. 이 CCK가 담낭한테는 강력하게 수축해 하는 신호를 보내고 오디관략근한테는 이제 열려 하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아, 동시에 작용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농축됐던 담즙이 쫙 짜여져 나와서 십이지장으로 배출되는 거죠. 담낭 용량은 보통 한 30ml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담석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담석증, 이거 굉장히 흔한 질환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서구 국가에서는 정말 흔하고요. 보통 50세 이후로 증가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미국 내의 인종별로 보면 아메리카 원주민, 히스패닉, 백인, 흑인 순으로 유병률이 높다는 보고도 있고요. 담석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서구에서는 90% 이상이 콜레스테롤 담석이고요. 나머지는 색소성 담석입니다. 콜레스테롤 담석. 이름만 들어도 콜레스테롤이 문제일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네, 핵심은 담즙 내 성분들의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은 원래 물에 잘 안 녹는 성질 있잖아요. 네. 담즙 속에서는 담즙산하고 인지질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잘 녹여서 안정된 상태로 유지시켜줍니다. 이걸 이제 미셀이나 소포 형태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 담즙 내 콜레스테롤 양이 너무 많아지거나 아니면 콜레스테롤을 녹여주는 담즙산이나 인지질이 부족해지면 이 균형이 깨지는 거죠. 아, 균형이 깨지면 네, 콜레스테롤이 과포화 상태가 되고 불안정한 콜레스테롤 소포들이 서로 뭉치기 시작해요. 결국에는 딱딱한 콜레스테롤 결정으로 침전되는 겁니다. 이게 씨앗이 돼서 점점 커지면 담설이 되는 거죠. 그 균형이 깨지는 주요 원인은 뭔가요? 가장 흔한 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담즙으로 과다하게 분비하는 경우입니다. 비만이나 대서증후군이 있는 경우, 고칼로리나 고콜레스테롤 식습관, 특정 약물 복용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유전적인 요인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ABCG5G8이라는 유전자에 특정 다형성이 있으면 콜레스테롤 배출이 늘어서 담석 위험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유전적인 요인도 크군요. 네. 반대로 담즙산이나 인지질 분비 자체가 줄어드는 유전적 변이, 예를 들어서 CYP7A1, MDR3 유전자 변이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내 미생물, 즉 장내 세균총의 변화도 콜레스테롤 대사에 영향을 줘서 담석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어요. 흥미롭네요.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무조건 돌이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뭔가 다른 조건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단순히 콜레스테롤 과포화 상태만으로는 담석이 쉽게 생기지는 않아요. 두 번째 단계로 콜레스테롤 결정이 만들어지는 핵생성, 뉴클레이션 과정이 빨라져야 합니다. 담즙 안에 점액, 뮤스인 같은 결정 생성을 촉진하는 인자가 너무 많거나 반대로 아포지 단백 같은 억제 인자가 부족할 때 핵생성이 가속화됩니다. 아, 촉진인자, 억제인자.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담낭 운동 기능 저하입니다. 담낭이 잘 움직여서 담즙을 비워줘야 하는데 움직임이 둔해지면 하이포모티리티, 담즙이 담낭 안에 오래 고여있게 되죠. 이렇게 담즙이 정체되면 콜레스테롤 결정들이 서로 뭉치고 자라날 시간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신 중이거나 오랫동안 금식하거나
정맥 주사로 영양 공급 TPN을 받는 환자들에게 담석 위험이 높아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다 담낭 운동상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담즙 찌꺼기 또는 슬러지라는 말도 들어봤는데 이건 담석의 전 단계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담즙 찌꺼기, 빌리어리 슬러지는 콜레스테롤 결정, 칼슘 빌리루비늄 같은 작은 알갱이들, 그리고 점액 같은 것들이 서로 엉겨붙어서 걸쭉하게 된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담낭 운동 기능 저하와 관련이 깊고요. 초음파로 보면 담낭 안에 마치 진흙처럼 깔려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이게 그냥 저절로 사라지기도 하지만 여기서부터 담석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찌꺼기 자체가 담낭관을 막아서 통증이나 급성 췌장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잘 생기나요? 특히 임신 중인 여성의 20에서 30% 정도에서 발견될 수 있고요. 아주 빠른 속도로 체중을 감량하는 경우에도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고위험군에서는 UDCA라는 약물 복용이 담석 형성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종류인 색소성 담석은 어떤가요? 흑색이랑 갈색이 있다고 하셨죠? 네, 흑색 색소성 담석은 주로 만성적으로 적혈구가 많이 파괴되는 용혈성 질환이나 간경변 또는 길버트 증후군 같이 빌리루빈 대사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담즙으로 빌리루빈 분비가 증가하면서 생깁니다. 딱딱하고 작고 여러 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갈색 색소성 담석은 담즙 내 세균 감염과 관련이 깊습니다. 세균 감염이요. 네, 세균이 만들어내는 베타글루크로니다제라는 효소가 빌리루빈을 변형시켜서 칼슘과 결합해 침전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담관 안에 감염이나 정체가 있을 때 잘 생기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과거 기생충 감염과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콜레스테롤 담석보다 좀 더 무르고 부서지기 쉬운 특징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담석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어떤 검사를 주로 하게 되나요? 가장 기본적이고 정확한 검사는 복부 초음파입니다. 역시 초음파군요. 네, 안전하고 비싸지 않고 방사선 노출도 없으면서 95% 이상의 정확도로 담석을 찾아낼 수 있어요. 1.5mm 정도의 작은 담석까지도 발견 가능하고요. 담석뿐만 아니라 담즙 찌꺼기 유무, 담낭벽이 두꺼워졌는지, 주변에 액체가 고여 있는지 같은 담낭 염증 소견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합니다. 다른 검사 방법은 없나요? X선 같은 걸로는 안 보이나요? 단순 복부 X선 촬영으로는 담석이 잘 안 보여요. 칼슘 성분이 많이 포함된 일부 담석만 하얗게 보이거든요. 콜레스테롤 담석은 10%에서 15% 정도, 색소성 담석은 한 50% 정도만 보입니다. 그래서 담석 자체 진단보다는 기종성 담낭염, 담낭벽에 가스가 찬 경우, 이나 도자기 담낭, 담낭벽이 석회화된 경우 같은 특정 상태를 확인하는 데 제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핵의학 검사 중 히다 스캔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방사성 동위원소를 주사해서 담즙이 흘러가는 길을 직접 보는 검사예요. 담낭관이 막혔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급성 담낭염을 진단하는 데 특히 유용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담석 때문에 아플 때 그 전용적인 담석 통증이라는 건 어떤 느낌인가요? 흔히 뭐 체했다, 위경련이다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잖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통증을 담도산통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산통이라는 이름 때문에 아팠다 안 아팠다 하는 걸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주로 명치 부위나 오른쪽 윗배에 발생하는 꽤 심하고 지속적인 통증이나 뻐근함입니다. 쥐어짜는 듯하거나 묵직하게 누르는 느낌일 수도 있고요. 지속적인 통증이군요. 네. 갑자기 시작돼서 통증 강도가 빠르게 최고조에 달하고 그 상태로 보통 30분에서 길게는 50시간 정도 지속되다가 서서히 또는 갑자기 사라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통증이 등 쪽이나 오른쪽 어깨뼈 쪽으로 뻗어나가는 방사통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오심이나 구토가 흔히 동반됩니다. 5시간 이상 아프면 다른 걸 의심해야 한다고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만약 이런 담도산통 양상의 통증이 5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이건 단순 통증이 아니라 급성 담낭염 같은 합병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또 통증과 함께 열이 나거나 오한이 있다면 담낭염, 췌장염, 담관염 같은 염증성 합병증을 의심해야 하고요. 만약 황달, 즉 눈 흰자위나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증상이 동반된다면 담석이 담낭 밖으로 빠져나가 총담관을 막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간 기능 수치 이상도 이때 나타날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증상이 없는 담석도 많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평생 모르고 지낼 수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건강검진 같은 데서 우연히 발견되는 무증상 담석의 경우 대부분인 60%에서 80% 정도는 수년간 혹은 평생 아무런 증상 없이 지냅니다. 증상이 발생할 위험은 연간 한 2~4% 정도로 알려져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위험은 더 낮아진다고 해요.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은 연 0.1%에서 0.3%로 매우 낮고요. 생각보다 위험이 낮네요. 네. 그래서 증상이 없는 담석의 경우 예방적으로 담낭 절제술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나타났던 경우는 다르다고요? 네. 일단 담도산통 같은 증상이 한 번이라도 발생했던 환자는 앞으로 비슷한 증상이 재발하거나 담낭염, 췌장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무증상 담석 환자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그럼 언제 담낭 절제술, 즉 담낭을 떼어내는 수술을 고려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담석으로 인한 증상이 환자의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잦거나 심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담석 때문에 담낭염이나 췌장염, 담관염 같은 합병증을 앓았던 경험이 있다면 당연히 수술을 고려해야 하고요. 또 겸상적 혈구 빈혈증처럼 용혈이 계속되는 질환이 있거나 장기 이식을 앞두고 있는 등 합병증 발신 위험이 특히 높은 특정 환자군에서도 예방적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도자기 담낭의 경우도 과거에는 암 위험 때문에 수술을 권했지만 최근에는 그 관련성이 낮다는 보고도 있어 면밀한 관찰도 선택지가 될 수 있고요. 요즘은 거의 복강경으로 수술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담낭 절제술의 표준 치료법은 복강경 담낭 절제술입니다. 배에 작은 구멍을 3~4개 정도 뚫고 카메라와 특수 수술기구를 넣어서 담낭을 제거하는 방식인데요. 과거에 배를 크게 열고 하던 개복 수술에 비해서 수술 후 통증이 훨씬 적고 흉터도 작고 회복 기간이 매우 빨라서 입원 기간도 단축됩니다. 미용적으로도 우수하고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이 많죠. 수술 말고 담석을 녹이는 약물 치료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UDCA요법. 네, 경구용해요법이라고 해서 우르소데옥시콜산, UDCA라는 약을 복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치료법은 적용 대상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일단 담낭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야 하고요. 담석이 X선 사진에 보이지 않는 방사선 투과성, 즉 칼슘 함량이 적은 순수 콜레스테롤 담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크기도 직경 10mm 미만, 이상적으로는 5mm 미만으로 작아야 효과가 좋습니다. 조건이 꽤 까다롭네요. 네,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경우에 약 50% 정도에서 6개월에서 2년 정도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담석이 완전히 용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색소성 담석이나 칼슘 함량이 높은 담석에는 전혀 효과가 없고요. 또 약을 중단하면 3년에서 5년 사이에 30%에서 50% 정도가 재발한다는 높은 재발률이 문제입니다. 재발률이 높군요. 네. 그래서 복강경 수술이 워낙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현재는 수술을 받기 어려운 고위험군 환자나 수술을 강력히 원치 않는 일부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담낭 자체에 염증이 생기는 담낭염에 대해 좀 알아보죠. 급성 담낭염은 아까 담도산통과 달리 통증이 오래 간다고 하셨죠. 왜 생기는 건가요? 네. 급성 담낭염의 90% 이상은 담석의 원인입니다. 담석이 담낭의 출구인 담낭관을 지속적으로 꽉 막으면서 시작돼요. 담석이 길을 막는 거군요. 그렇죠. 담즙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담낭 내부 압력이 올라가고 담낭 벽이 붓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허혈 상태가 됩니다. 이게 일종의 기계적인 염증이고요. 여기에 담즙 자체에 들어있는 리소레시틴 같은 화학 물질들이 담낭 점막을 자극해서 화학적인 염증을 일으키고 마지막으로 50에서 85% 정도에서는 세균 감염까지 동반되면서 본격적인 염증 상태가 되는 겁니다. 주로 대장균이나 클렙시엘라 같은 장내 세균이 원인균이죠. 증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한 통증과 가열인가요? 네. 담도산통으로 시작해서 통증이 5시간 이상 지속되고 점점 더 심해지는 오른쪽 윗배 통증이 가장 특징적입니다. 대개 발열, 오심, 구토가 동반되고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증가하는 소견을 보입니다. 진찰 시에 오른쪽 윗배, 갈비뼈 아래를 누른 상태에서 환자에게 숨을 깊게 들이쉬게 하면 통증 때문에 숨을 컥 하고 멈추게 되는데 이걸 머피징후라고 하고 급성 담낭염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초음파나 헤다 스캔으로 진단한다고 하셨고요. 네, 초음파로 담석 유무와 함께 담낭벽이 두꺼워졌는지, 담낭이 커져 있는지, 주변에 액체가 고여 있는지 등을 확인해서 진단하고요. 진단이 애매할 때는 헤다 스캔을 해서 담낭관이 실제로 막혔는지,
담낭이 조영되지 않음, 확인하면 확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문합병증으로 미리치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담낭 경부나 담낭관에 꽉 박힌 담석이 바로 옆에 있는 총담관을 눌러서 황달을 유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담석 없이도 담낭염이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비결성성 담낭염이요? 네, 맞습니다. 비결성성 담낭염, Calculus Chorus Status. 전체 급성 담낭염의 한 5%에서 14%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담석이 없는데도 담낭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주로 아주 심각한 전신 상태에 있는 환자들에게서 발생해요. 예를 들면 장기간 금식 중이거나 심한 외상이나 화상을 입었거나 큰 수술을 받은 후, 분만 후, 혹은 정맥으로 영양 공급, TPN을 받는 중환자 등에서 위험이 높습니다. 왜 이런 환자들에게 잘 생기나요? 정확한 기전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담즙이 오랫동안 정체되고 담낭벽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면서 허혈과 염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혈관염이나 담낭 종양, 당뇨병, 특정 감염, 거대세포 바이러스, 크립토스포리디움 등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담석성 담낭염보다 진단이 어렵고 괴사나 천공 같은 합병증 발생률이 더 높아서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과 신속한 수술적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비결석성 담낭병증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네, 그건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비결석성 담낭병증, 에이켈큘러스 콜레스토소파피는 담석은 없는데 담낭 자체의 운동 기능에 이상이 있어서 담도산통 같은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CCK를 주사하면서 담낭 배출률을 측정하는 신티그래피 검사가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기종성 담낭염, 엠피세메토스 콜레시스타이티스라는 아주 위험한 형태도 있습니다. 기종성이요? 공기가 찼다는 뜻인가요? 네, 맞아요. 담낭벽에 허혈이나 괴사가 생긴 후에 가스를 만들어내는 세균, 클로스트리디움이나 대장균 등 이 감염되면서 담낭벽이나 담낭 내부에 가스가 생기는 겁니다. 주로 고령의 남성이나 당뇨병 환자에게서 더 잘 발생하고요. 단순 복부 X선 사진에서도 담낭 주변에 가스가 보이는 특징적인 소견을 나타냅니다. 천공 발생률이 높고 사망률도 상당히 높아서 약 15%, 진단 즉시 응급수술과 광범위 항생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만성 담낭염은 어떤 상태인가요? 만성 담낭염은 거의 항상 담석과 함께 발견됩니다. 급성 담낭염이 반복되거나 아니면 낮은 수준의 염증이 계속되면서 담낭벽이 만성적으로 두꺼워지거나 섬유화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담석에 의한 기계적인 자극 자체도 만성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오랫동안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급성 악화되거나 다른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합병증,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꽤 심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염증이 아주 심해져서 담낭 안에 고름이 가득 차는 담낭 농양, 임피에마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건 폐혈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아서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담낭관이 오랫동안 막혀 있으면 담낭 안에 담즙 대신 맑은 액체나 끈적한 점액이 가득 차서 담낭이 특히 부풀어 오르는 담낭 수종, 하이드롭스 또는 점액류, 뮤코실레가 생길 수도 있고요. 가장 위험한 합병증은 담낭벽이 썩는 궤저, 갱그린나 구멍이 뚫리는 천공, 퍼포레이션입니다. 담즙이나 고름이 복강 내로 누출되면 심각한 복막염을 일으킬 수 있어서 사망률이 높습니다. 누궁이나 담석성 장폐색도 합병증인가요? 네, 염증이 심하면 담낭이 주변 장기, 특히 십이지장이나 대장과 딱 달라붙어서 비정상적인 통로, 즉 누공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걸 담낭 장관 누공이라고 하는데 이 통로를 통해서 담낭 안에 있던 큰 담석이 장 속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빠져나간 큰 담석이 좁은 소장 끝부분, 회장에 가서 딱 걸리면 장이 막히게 되는데 이걸 담석성 장폐색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고령의 환자에게서 발생하고 응급수술이 필요하죠. 그 외에도 담즙이 석회처럼 변하는 석회화 담즙이나 담낭벽 자체가 딱딱하게 석회화되는 도자기 담낭, 포슬린 걸블러더 같은 상태도 만성 염증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도자기 담낭은 예전에는 담낭암 발생 위험이 높다고 여겨져서 예방적 담낭 절제가 권장되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그 관련성이 생각보다 낮다는 보고도 있어서 환자 상태에 따라 면밀한 추적 관찰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럼 급성 담낭염은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일단 급성 담낭염으로 진단되면 기본적으로 입원 치료가 원칙입니다.
초기에는 금식을 시키고 정맥으로 충분한 수액을 공급해서 탈수를 교정하고요. 통증 조절을 위해 진통제를 사용하고 세균 감염에 대비해서 광범위 항생제, 주로 그람 음성균과 장내세균을 타겟으로를 투여합니다. 그렇게 안정을 시킨 다음에 수술을 하는 건가요? 네, 이렇게 환자 상태를 먼저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후에 특별한 합병증, 농양, 궤저, 천궁 등 이 동반되지 않은 단순 급성 담낭염이라면 가급적 빨리, 보통 증상 발생 후 48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복강경 담낭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현재 권장되는 치료 방침입니다. 빨리 수술하는 게 좋은 건가요? 네. 염증이 너무 심해지기 전에 수술하는 것이 수술 자체도 용이하고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도 낮추고 전체적인 입원 기간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농양이나 궤저, 천궁 같은 합병증이 이미 발생했거나 강력히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응급수술을 해야 하고요. 환자가 고령이거나 다른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어서 전신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당장 수술의 위험성이 너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단 피부를 통해 담낭 안으로 관을 삽입해서 고름이나 담즙을 빼내는 경피적 담낭 배액술이나 내시경을 이용한 배액술을 먼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급한 불을 끄고 염증을 가라앉힌 후에 환자 상태가 호전되면 나중에 계획해서 담낭 절제술을 하는 거죠. 담낭을 제거하고 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가요? 수술 후에도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대부분의 환자, 한 75%에서 90% 정도는 담낭 절제술 후에 증상이 완전히 좋아집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수술 후에도 복통 같은 증상이 계속되거나 새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걸 담낭 절제술 후 증후군이라고 부르나요? 네, 예전에는 그런 용어를 썼는데 사실 매우 다양한 원인들을 포함하는 좀 모호한 개념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사실 담석 외에 다른 소화기 질환, 예를 들어 위염, 위식도 역류 질환, 과민성 장증후군, 소화성 궤양 등이 원래 있었는데 담석 증상과 혼동되었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담낭 제거와 상관없이 원래 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죠. 드물게는 수술 자체와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술 중에 발견하지 못하고 총담관에 남아있는 잔류 담석이 있거나 수술 중 담관 손상으로 인한 담관 협착이 생겼거나 혹은 담즙이 배출되는 통로 끝에 있는 오디 관략근의 기능 이상, 협착이나 운동 이상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추가적인 검사나 ERCP 같은 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담낭 절제술 후 환자의 약 5%에서 10% 정도에서는 설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담즙산 설사, 바일솔트 인듀스 다이어리아라고 하는데요. 담낭이 없으니까 담즙이 농축되지 않고 계속해서 장으로 흘러들어가서 대장을 자극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은 심하지 않지만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담즙산을 흡착하는 약물, 콜레스티라민들, 복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 담낭 자체에 생길 수 있는 다른 질환들도 있을까요? 암 같은 거 말고요? 네, 과형성 담낭병증, 하이퍼플라스틱 콜레시스토시스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건 암은 아니고 담낭을 구성하는 정상 조직 성분들이 과도하게 증식하거나 변형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하나는 담낭 선근종증, 에데노마이오마요토시스라고 해서 담낭 점막 상피와 근육층이 과도하게 증식해서 담낭벽이 두꺼워지고 벽 안에 로키탄스키 아쇼프동, 로키탄스키 아쇼프사이너시스라는 작은 공간들이 생기는 병입니다. 초음파에서 특징적인 소견을 보이고 대부분 증상이 없지만 통증을 유발하거나 담석과 동반되기도 합니다. 다른 하나는 콜레스테롤 침착증입니다. 이건 담낭벽, 특히 점막 고유층에 있는 대식세포 안에 콜레스테롤 에스테르가 잔뜩 쌓여서 생기는 상태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거군요. 네, 이게 담낭 전체 점막에 넓게 퍼져 있으면 내시경이나 수술 시야에서 담낭 점막이 마치 딸기 표면처럼 노란 점들이 콕콕 박혀 있는 것처럼 보여서 딸기 담낭, 스트로베리 걸블레더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국소적으로 뭉쳐서 작은 혹처럼 돌출되면 콜레스테롤 용종, 콜레스테롤 폴리프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담낭 용종. 이거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경우 꽤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성인 인구의 한 3%에서 6% 정도에서 발견될 정도로 꽤 흔합니다. 대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콜레스테롤 용종이나 염증성 용종 같은 양성병변입니다. 암과는 관련이 없죠. 하지만 드물게는 선종, 에데노마처럼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전암성 병변이거나 아주 초기 단계의 담낭암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담낭 용종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 떼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작은 10ml 미만 콜레스테롤 용종은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초음파 추적 관찰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용종으로 인해 담도산통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 용종의 크기가 10mm 이상으로 큰 경우, 추적 관찰 중에 용종 크기가 점점 자라는 경우, 환자가 50세 이상인 경우, 담석이 동반된 경우, 용종 모양이 납작하거나 목이 없는 형태, 무경성인 경우 등에서는 악성 가능성을 고려해서 담낭 절제술을 권장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담낭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담즙이 흘러가는 길, 즉 담관 자체의 문제들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담관에도 다양한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선천적인 이상부터 보면 태어날 때부터 담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거나 막혀있는 담도 폐쇄증이나 담도 형성 부전이 있습니다. 이건 신생아 황달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고 조기에 카사이 수술이라는 교정술을 하지 않으면 심각한 간 손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빠른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결국 간 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담관의 일부가 비정상적으로 풍선처럼 늘어나 있는 총담관 낭종, 촐레도칼시스트라는 병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담관암 발생 위험을 상당히 높이기 때문에 진단되면 예방적으로 낭종을 포함한 담관을 절제하고 장과 연결해주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간 내부에 있는 담관들이 국소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확장되는 선천성 담관 확장증도 있는데 특히 카롤리병은 간 내 담관 확장에 간 섬유증이 동반된 형태로 감집정체로 인해 반복적인 세균성 담관염, 간농양, 폐혈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담관에도 돌이 낄 수 있다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죠? 총담관 담석증? 담낭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담관에서도 생기나요? 네, 총담관 담석증, 촐레도콜리시아시스는 담낭 담석 환자의 약 10%에서 15% 정도에서 동반될 정도로 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흔해지고요. 대부분 약 95% 이상은 담낭에 있던 담석, 주로 콜레스테롤 담석이 담낭관을 통해서 총담관으로 빠져나와 걸린 경우입니다. 이걸 2차성 총담관 담석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드물게는 총담관 자체에서 담석이 처음부터 생기기도 합니다. 이걸 원발성 총담관 담석이라고 하는데 주로 갈색 색소성 담석이고 담관 내에 만성적인 염증이나 감염, 정체 혹은 기생충 감염 같은 요인이 있을 때 잘 생깁니다. 총담관에 돌이 있으면 어떤 증상이나 문제가 생기나요? 담낭 담석 통증이랑 비슷한가요? 증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아무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거나 아니면 담석이 저절로 십이지장으로 빠져나가면서 증상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담낭 담석처럼 담도 산통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더 심각한 것은 합병증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합병증이 바로 급성 담관염입니다. 담관염이요? 네. 총담관이 담석으로 막히면 담즙이 정체되고 여기에 세균이 감염되면서 담도 전체에 심한 염증이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특징적으로 심한 우상복부 통증, 황달, 그리고 오한을 동반한 고열, 이 세 가지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샤르코 3주징, 차르코스트레이아드라고 부릅니다. 담관염은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폐혈증으로 진행해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다른 합병증은 없나요? 황달이나 췌장염 같은 거요? 네. 담관이 막히면 담즙이 배출되지 못하니까 혈액 내 빌리루빈 수치가 올라가면서 폐쇄성 황달이 발생합니다. 통증 없이 황달만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는 악성 종양에 의한 폐쇄일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걸 쿠르부아즈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리고 담석이 총담관 끝부분을 통과하면서 췌장액이 배출되는 췌장관 입구를 일시적으로 막거나 자극하면 급성 췌장염이 아주 흔하게 발생합니다. 실제로 급성 췌장염의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이 담석입니다. 만약 담관 폐쇄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면 정체된 담즙 때문에 간세포가 손상되고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결국 2차성 담즙성 간경변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총담관 담석은 그럼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나요? 수술해야 하나요? 진단은 복부 초음파나 CT, MRI 검사 중 하나인 자기공명 최담관 조영술, MRCP를 통해 담관 확장이나 담석 유무를 확인합니다.
MRCP는 비침습적이면서 담관 전체를 잘 보여주는 장점이 있죠. 치료는 현재 내시경 역행 최담관 조용술 ERCP를 이용한 담석 제거술이 표준 치료법입니다. ERCP요? 내시경으로 돌을 꺼내는 건가요? 네, 위내시경처럼 생긴 특수 내시경을 입을 통해 식도, 위를 지나 십이지장까지 삽입해서 담관이 열리는 유두부 앰퓰라 오브 베이러를 찾습니다. 그 다음 유두부의 괄약근을 내시경용 전기칼로 약간 절개해서 입구를 넓혀주고 내시경 유두 괄약근 절개술 EST, 그 안으로 가느다란 바스켓이나 풍선 카테터를 넣어서 담석을 끄집어내거나 잘게 부숴서 배출시키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총담관 담석은 이 ERCP 시술로 성공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훨씬 적어졌죠. 담관염이 동반된 경우에는 ERCP를 통해 담즙을 배액시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외상이나 수술 후에 담관이 좁아지는 협착 같은 문제도 생길 수 있겠네요. 네, 담관이 좁아지는 양성 담관 협착의 가장 흔한 원인은 안타깝게도 담낭 절제술기 내 담관 손상입니다. 약 0.1, 2.5% 정도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수술 직후에 담즙이 새는 담즙 누출로 나타나거나 나중에 서서히 담관이 좁아지면서 황달이나 반복적인 담관염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수술적인 교정이 필요합니다. 드물게는 외상이나 간 시술, 생검, 배액술 등 혹은 종양 출혈 등으로 인해 담관 내로 피가 나는 담도 출혈, 히모빌리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담도 산통, 황달, 위장관 출혈, 혈변이나 토열의 3주증이 특징적입니다. 그 외에도 췌장암이나 담관암 혹은 주변 림프절 전이 등이 담관을 외부에서 압박해서 좁아지거나 막히는 경우도 있고요. 동남아시아나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간흡충, 클로너르케스 시넨시스 같은 기생충 감염이 만성적인 담관염증과 협착, 심지어 담관암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회충의 아스카레스가 담관으로 기어 올라가서 급성 담관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원인이 있네요. 마지막으로 경화성 담관염이라는 병에 대해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건 어떤 질환인가요? 네,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 Primary Sclerosing Cholangitis, PSC는 이름 그대로 담관벽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병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진행성 염증 질환인데요. 간 내부와 외부의 크고 작은 담관들 전체에 염증이 생기고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담관이 좁아지고 폐쇄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원인을 모른다고요? 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자가 면역 기저에 관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특히 궤양성 대장염 같은 염증성 장질환 IBD 환자의 약 70% 정도에서 PSC가 동반될 정도로 관련성이 매우 높습니다. 증상은 담관이 좁아지면서 담즙 배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피로감, 전신 소양감, 가려움증, 황달, 우상복부 통증, 반복적인 담관염, 발열, 오한 등이 서서히 나타나죠. 병이 계속 진행되면 결국 담즙 정체로 인한 간 손상이 심해져서 간경변, 문맥 고혈압 합병증, 식도 정맥류 출혈, 복수 등 그리고 간 부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단은 어떻게 하고 치료는 가능한가요? 진단은 MRCP 검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MRCP에서 담관들이 마치 염주 모양처럼 좁아졌다 넓어졌다 하는 다발성 협착 소견이 특징적으로 관찰되면 PSC를 강력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담즙 정체 요소 ALP, GGT 수치가 상승하는 소견도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다른 2차적인 원인에 의한 경화성 담관염, 특히 자가면역 췌장염과 관련된 IgG4 관련 담관염과 감별하는 것입니다. IgG4 관련 담관염은 스테로이드 치료에 잘 반응하기 때문에 구분이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 자체의 진행을 멈추거나 호전시키는 효과적인 약물 치료법은 아직 없습니다. UDC가 증상 완화에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생존율 개선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치료는 주로 증상 완화, 가려움증 조절 등과 합병증 관리, 담관염 치료, 영양관리, 담관 협착에 대한 내시경 확장술 등에 초점을 맞춥니다. 결국 병이 진행되면 간이식이 유일한 근본적인 치료법이 됩니다. 또 PSC 환자는 담관암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10에서 20배 이상 매우 높기 때문에 정기적인 담관암 감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어려운 병이네요. 자, 오늘 담낭과 담관에 대해 정말 깊고 또 넓게 알아본 것 같습니다. 담즙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순환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한 원인으로 담석이 생기고 그로 인해 담도산통이나 담낭염, 담관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여러 합병증과 치료법까지 정말 방대한 내용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핵심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특히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통증, 즉 담도산통 같은 증상을 그냥 넘기지 않고 제때 병원을 찾아서 초음파 같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유전적인 소인부터 시작해서 식습관, 담낭의 운동 능력, 감염 여부, 심지어 최근에 중요성이 부각되는 장내 미생물 환경까지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담석이 만들어지고 또 담낭과 담관의 문제가 간이나 췌장 같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주변 장기들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참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복강경 담낭 절제술이나 ERCP 같은 효과적인 진단 및 치료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지만 결국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는지 그 근본적인 생리나 병태 생리를 이해하는 것이 예방과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까 장내 매생물, 즉 마이크로바이옴이 담즙산 대사에 영향을 줘서 콜레스테롤 담석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잠깐 언급되었잖아요. 네, 그랬죠. 요즘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몸 전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정말 뜨거운데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이 작은 세균들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담낭이나 담관 같은 기관의 질병 사이에 또 다른 아주 중요하고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 앞으로 더 깊이 파고들고 탐구해 볼 만한 그런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이야기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또 우리 몸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